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해 바닷가에 기대어 사는 계목포구 마을에 천삼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지만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었으며 남의 배에 얹혀 그물을 올리고 밧줄을 감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머슴 뱃사람이었습니다. 키는 다 자란 느티나무처럼 우뚝 솟았고 어깨는 멍석을 2개쯤 펼쳐놓아도 될 만큼 넓었습니다. 팔뚝은 굵은 밧줄보다 두꺼웠고 한 손으로 닻을 들어 올려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몸과는 달리 눈빛만큼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했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천삼을 보면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천삼이 녀석은 참 한심하다니까. 힘은 황소 10마리를 붙여도 못 당할 텐데 머리가 비어서 탈이야. 어물전 주인이 삭을 반만 줘도 싱글벙글이고 포구 건달들이 잡아다 짐을 나르게 해도 그냥 웃으며 날라주니 저걸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소라고 해야 하나. 밥은 어찌나 조금 먹는지. 그 큰 몸으로 조밥 한 그릇이 전부래. 돈 쓰는 걸 죄악처럼 여기더라고. 천삼은 욕을 먹어도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웃고 넘겼지요. 사람들이 그를 계목포구 바보라고 불러도 뭐가 그리 좋은지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뒤에서 돌을 던져도 건달들이 뒤통수를 치며 행패를 부려도 주막. 안하기 묵은 탁주를 새 탁주값으로 속여 팔아도 천삼은 늘 그랬습니다. 에이, 뭐 어쩌겠어. 별일 아니다. 그렇게 씩 웃고 돌아서는 것이 천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웃음 뒤에 천삼이 얼마나 간절한 꿈을 품고 있었는지를. 이 12냥의 꿈. 천삼에게는 가슴 깊이 품어온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배, 자기 어망을 갖추어 제 손으로 고기를 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분했습니다. 2사람이 타면 꽉 찰 만한 낡은 목선 한 척에 그물 몇 통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새벽 물때에 맞춰 혼자 노를 저어 나가 갈매기들과 나란히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것. 잡아온 고기를 자기 손으로 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것. 남의 배 아래 몸을 구겨넣고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천삼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허나 쓸만한 목선 한 척과 어망을 장만하려면 넉넉 잡아 20냥이 필요했습니다. 배가 낡아도 고쳐 쓸 수 있으니 싼 걸로 잡아도 15냥 아래로는 없었지요. 천삼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본래도 잘 안 마셨지만 명절에 한 잔씩 얻어 마시던 것도 사양했습니다. 밥도 줄였습니다. 그 큰 몸으로 조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뚫어지도록 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봄이면 포구 선주들의 배 밑바닥에 타르를 칠하는 일을 했고 여름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그물질의 닷줄 감기를 반복했으며 가을에는 생선 염장 공장에 나가 소금 더미를 날랐고 겨울이면 마른 해초를 엮어 팔았습니다. 그렇게 목이 무른 만큼씩 조금씩 모으기를 12년. 마침내 천삼의 보자기 속에는 엽전 12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냥에는 아직 8냥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천삼은 생각했습니다. 낡고 작아도 괜찮아. 12냥이면 바닥에 구멍 뚫린 것 빼고는 웬만한 목선을 살 수 있어. 직접 고쳐 쓰면 되지. 내가 배 밑바닥에 타르를 칠하고 판자를 이어붙이면 금방 멀쩡해질 거야. 어망은 겨우내 손수 엮으면 되고. 그 희망 하나를 가슴에 품고 천삼은 금음 장날
아침 눈도 뜨기 전에 일어나 보자기를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인근 고을 큰 장터에 배 파는 선구점이 선다는 소식을 열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오늘 거기에 가면 중고 목선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천삼은 닭이 울기도 전에 포구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모래사장을 걸어도 발자국이 날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3. 장터의 여인. 고을 장터는 금음 장답게 아침부터 북적북적했습니다. 생선 장수, 옹기 장수, 포목 장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이고 엿장수 가위 소리와 두부 장수의 외침이 갯내와 먼지 냄새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풍각쟁이들의 꽹과리 소리도 들려오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천삼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배 파는 선구점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들뜨던지 발이 땅에 닿는지 구름 위를 걷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마음에 드는 걸 찾아야 해. 바닥이 너무 썩은 건 안 되고 이물이랑 고물이 멀쩡한 걸로.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선구점 골목으로 접어들기 직전 장터 한쪽 구석을 지나던 천삼의 발이 그만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집단을 깔아놓은 길모퉁이에 한 여인이 거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숯검댕을 잔뜩 발라 형편없이 흉해 보였고 다 헤어진 삼배 치마에 거적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무릎 위에 힘없이 올려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등줄기가 들썩이며 끊임없이 거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인 곁에는 인신매매 거강꾼으로 보이는 뚱뚱한 사내가 버티고 서서 행인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오. 여종 하나 팝니다. 여종. 일 잘하는 여종. 아주 싸게 드립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한번 힐끔 보고는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렇게 다 죽어가는 병든 것을 누가 사? 사다가 며칠 못 가서 상여나 맥이 딱 좋겠네.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거강꾼도 염치가 없지. 저런 걸 내다 팔려고. 장꾼들 중에는 가까이 다가가 봤다가 이내 혀를 차고 돌아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인의 행색이 워낙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숯검댕과 흙먼지가 범벅이 된 얼굴, 쑥 꺼진 두 뺨, 그리고 추위에 덜덜 떨리는 앙상한 몸. 선뜻 손 내밀 사람이 없을 만했지요. 거강꾼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수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자 급기야 옆에 서 있는 덩치 큰 하인을 향해 화풀이를 했습니다. 에이, 이런 되지도 않는 장사를. 야, 돌봉아. 저거 그냥 북쪽 고갯길에 내다 버려라. 괜히 여기 앉혀뒀다가 장터 한복판에서 숨 넘어가면 재수만 나빠. 대충 산 너머에 갖다 놓고 와. 거강꾼의 그 말에 여인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수그러졌습니다. 고개 숙인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방울방울. 산에 버려진다면 저 여린 목숨이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꺼질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봄이 오긴 했어도 산 그늘은 아직 싸늘했고 혼자 버텨낼 기력은 저 몸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봉이라는 하인이 여인의 팔을 잡아 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천삼이 앞으로 불쑥 나섰습니다. 12냥. 거강꾼과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천삼에게로 쏠렸습니다. 천삼은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고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내가 왜 나선 거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거강꾼이 천삼을 훑어보며 비죽 웃었습니다. 오, 사실 분이 계십니까? 어디 봅시다. 형편이 어떠신지.
천삼은 잠시 멈췄습니다. 품 안에 손을 넣어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보자기 안에 12냥이 손에 잡혔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냥을 모으는데 꼬박 12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돈을 쓰면 배는 물 건너갑니다. 다시 몇 년을 더 모아야 합니다. 어쩌면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삼은 또 한 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얼굴에 눈물이 길을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어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차가울지, 얼마나 무서울지 천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는 또 모으면 된다. 하지만 저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천삼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강꾼 앞에 12냥을 통째로 내밀었습니다. 여기 12냥 있습니다. 이걸 다 드릴 테니 저분을 산에 버리지 마시고 제게 파십시오. 장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거강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2냥도 안 된다고 외면하던 것을 12냥에 사겠다니. 2냥 받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12냥이라니요. 거강꾼은 냉큼 돈을 낚아채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허, 이런 착한 분이 다 계십니까? 마음 씀씀이가 넓으시네요.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말고요. 데려가서 잘 먹이고 잘 재워주십시오. 그리고는 돈을 품에 넣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 뱃사람이 기어이 일을 냈네. 평생 모은 돈으로 다 죽어가는 여종을 샀어. 저게 무슨 짓이야. 쯧쯧. 먹여 살리다가 얼마 못 가서 장례 치르겠구먼. 어디서 굴러온 바보인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천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삼은 쭈그리고 앉아 여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산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제 집이 작고 허름하지만 일단 가시지요. 여인이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숯검댕 속에 파묻힌 두 눈이 천삼을 향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천삼은 여인을 부축하여 자신의 넓은 등에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여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담긴 12냥 대신 다 죽어가는 여인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천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바보 뱃사람의 구분 등 뒤로 장터의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의 나날. 계목포구 끝자락에 있는 천삼의 집은 파도 소리가 늘 곁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창호지가 펄럭거렸지만 그래도 바닷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데는 제 역할을 다하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소박한 우물이 하나 있었고 부엌에는 늘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삼은 여인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움직였습니다. 얼마 없는 쌀을 긁어 모아 미음을 끓이고 포구에서 얻어온 생강 뿌리와 말린 쑥을 달여 해열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열을 식혔습니다. 몸이 떨릴 때는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고 자신은 얇은 삿자리 하나만 깔고 눈을 붙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천삼은 바다에서 그물질하며 다져진 인내심으로 꼬박 나흘 밤낮을 버텼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푸석해졌지만 미음 끓이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늘도 감동했는지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무렵이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여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내 무거운 눈꺼풀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창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천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새 눈이 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잠든 얼굴에도 걱정이 묻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순박한 사람의 정성 덕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아였습니다. 기력을 조금 되찾은 서아는 혼자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맑은 물로 얼굴을 꼼꼼히 씻어 수검댕과 흙먼지를 말끔히 닦아냈습니다. 때마침 물동이를 지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천삼은 우물가에서 물길을 닦고 있는 서아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얼어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수검댕 아래 감춰져 있던 것은 눈이 시릴 만큼 하얀 피부와 영리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또렷한 이목구비였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그 자태에서 기품이 흘렀습니다. 장터 집단 위에 앉아있던 그 불쌍한 여인이 이토록 단아한 사람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서아가 천삼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면부지에 저를 거두어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기운을 차리셨으니 다행입니다. 천삼은 귀까지 빨개진 얼굴로 물동이를 어디다 내려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따뜻한 거라도 드십시오. 서아는 자신의 사연을 그 자리에서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에게 자신의 무겁고 복잡한 과거를 당장 얹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몸이 완전히 나으면 이 집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6. 서아의 능력.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을 완전히 추스른 서아는 아침 일찍 배를 끌어내려 나가는 천삼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들어가 쉬십시오. 바닷바람이 아직 차갑습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밥값을 해야지요. 천삼이 말려봤지만 서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신을 신고 나와 있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포구에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천삼이 남의 배를 빌려 잡아온 생선을 늘 거래하던 어물전 주인에게 넘기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물전 주인은 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숭어 몇 마리에 민어 2마리. 이게 다야? 겨우 이걸로 삭 받으러 왔어? 엽전 다푼이나 쳐줄까? 천삼은 늘 하던 대로 별 저항 없이 손을 내밀려 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천삼 앞으로 조용히 나섰습니다. 잠깐요. 낭낭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어물전 안을 울렸습니다. 어물전 주인이 의아한 눈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바구니 안에서 민어 1마리를 집어들고 주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인장,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 민어는 그냥 민어가 아닙니다. 비늘이 은빛으로 살아있고 아가미가 선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물때에 맞춰 방금 잡아온 것으로 살아있는 것과 다름없는 최상품입니다. 서아는 민어를 뒤집어 배 쪽을 주인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뱃살이 이렇게 팽팽하게 차 있는 걸 보십시오. 지금 이 포구 장터 시세로 이 민어 1마리만 해도 엽전 2냥은 충분합니다. 숭어도 보십시오. 이 크기면 한양 양반가에서 찾는 진상용 숭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푼이라니요. 그건 물고기 값이 아니라 주인장 체면 값도 안 됩니다. 어물전 주인이 흠칫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생선 품질을 짚어내는 사람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아는 차갑게 바구니를 집어들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오늘 장에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들이 보인다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어물전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어두웠습니다. 넉냥 드리지요. 민어 2마리에 숭어까지 해서 딱 넉냥. 천삼은 평생 처음으로 손바닥이 무거운 엽전 넉냥을 들고 어물전을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더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천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서아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물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오라버님은 힘이 세고 부지런하시니 더 잘 잡으시면 되고 파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매일 천삼의 곁에 함께했습니다. 서아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장사를 배워온 터였습니다. 어느 철에 어떤 생선이 비싸게 팔리는지, 어물전보다 어떤 경로로 팔면 더 이문이 남는지, 어디 사는 상인이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가는지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천삼오라버님, 지금은 숭어보다 준치가 귀합니다. 다음 물때에는 남쪽 여울목을 노려보십시오. 한양에서 내려온 장사치들은 말린 민어 창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두십시오. 제가 손질해서 엮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잡은 갈치는 지금 팔지 말고 소금에 절여 이틀 후에 파십시오. 이틀 후면 건너 고을 장이 서서 값이 오릅니다. 배전에 붙은 이끼를 주기적으로 긁어내셔야 합니다. 배가 가벼워져야 같은 힘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천삼은 말없이 서아가 일러주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에는 금을 한번 올려봤자 답푼, 10푼 받던 것이 이제는 한번 나가면 1냥, 2냥씩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쪽박 같던 곳간에 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지붕에 새는 곳을 고칠 돈이 생겼습니다. 석 달째에는 처음으로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올 여유가 생겼습니다. 7. 파도 치는 밤. 초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집 안까지 우렁차게 들려왔고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어댔습니다. 서아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밤새 울던 날밤, 오빠 명구의 차갑고 비열한 눈빛, 갑자기 들이닥친 왈패들의 거친 존, 거적대기에 쌓여 끌려가던 그 막막한 어둠, 그리고 장터에 내팽개쳐진 채 숨이 꺼져가던 기억. 서아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해치려는 늑대들로 가득 찬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 씨, 깨어 계십니까? 문 밖에서 천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계십니다. 비가 세게 오는데 지붕이 어디 새지 않습니까? 양동이를 내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엉뚱하고 다정하던지 서아는 그만 픽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무서우십니까? 바람소리가 크게 납니다. 서아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 밖에서 쿵 하고 무언가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삼이 차가운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문 밖에 딱 버티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마루가 차갑습니다. 들어가 주무십시오. 저는 뱃사람이라 추위는 괜찮습니다. 물 위에서 자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창호지에 커다란 그림자가 어스름하게 비쳤습니다. 등을 기둥에 기댄 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천삼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만. 서아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해주십시오. 천삼은 그날 밤 도란도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거대한 홍어를 만났는데 그게 하도 크고 무서워 보여서 그물을 걷었더니 홍어가 오히려 배 주위를 세 바퀴 돌다가 유유히 가버리더라는 이야기. 포구 옆집 영감님이 기르는 닭이 어쩐 일로 달걀을 3개나 낳아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 내일 날씨가 개면 아귀찜을 해드리겠는데 포구에서 아귀찜은 자신이 제일 잘 끓인다는 이야기. 봄이 지나 여름이 오면 멸치때가 들어오는데 그때가 포구에서 제일 신나는 계절이라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다정한 이야기들이 파도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서아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아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방문을 열었을 때 마루에는 기둥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천삼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혹시 모를 불안당을 대비해 챙겨 나온 듯한 굵은 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이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그저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12년의 꿈을 던져준 사람. 차가운 마루에 밤새 앉아 이름 모를 이야기를 속삭여준 사람.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 서아의 고백. 그로부터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천삼에 찢어진 작업복을 꿰매던 서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남자라면 자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바늘을 내려놓고 단정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라버님, 제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천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아의 아버지 최창복은 서해 포구 일대에서 이름이 자자한 큰 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배 10척과 창고 6칸, 그리고 한양까지 뻗은 넓은 상권을 가진 거부였지요. 포구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서해 상단하면 최주인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눕자마자 오래전부터 그 재산을 노리던 이복 오빠 명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구는 서아와 어머니가 다른 오빠였습니다. 아버지의 전처소생으로 장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호의호식에만 뜻이 있는 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술과 노름을 달고 살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병상에 눕자 명구는 서아 모르게 아버지 명의의 재산 문서들을 조금씩 자기 앞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고 하나, 그 다음에는 배 한 척, 그리고 점점 더 큰 것들을. 서아가 이를 눈치채고 따졌습니다. 오빠, 이 문서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명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계집이잖아. 계집이 상단을 물려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시집이나 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서아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본 문서를 들고 관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명구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리에 들려는 서아의 방으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아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입이 막혔고 거적대기에 쌓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 얼굴에 수검댕이 발리고 낡은 누더기가 입혀지던 것,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몸이 점점 쇠약해지던 것,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고을 장터에 병든 노비로 내다 팔린 것, 그 모든 것을 서하는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천삼의 커다란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천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명굴한 놈을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오라버님, 앉으십시오. 서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천삼이 멈칫했습니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 봐야 그자는 발을 뺄 것입니다. 저는 이미 팔려간 신분이고 문서도 이미 다 바꿔놓았을 테니 증거가 없습니다. 분을 사귀십시오. 천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자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 방법이. 천삼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호롱불을 받아 빛나는 서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또렷했습니다. 함정을 파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열흘 동안 아무도 모르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아가 혼자 고을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 박문경은 원칙주의자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상민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지요. 서아는 사또 앞에서 조목조목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오래된 문서 원본도 몰래 챙겨두었던 것을 내놓았습니다. 사또 박문경은 서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단단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 그 명굴한 자의 자백이. 그 자백을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사또가 서아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단 자백을 받아내는 순간 관하로 바로 압송해야 한다. 중간에 도망가면 안 된다. 그 부분은 함께 오는 사람이 책임집니다. 서아가 말하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어떤 자요? 계목포구에서 온 뱃사람입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사또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동안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서아는 명구의 집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어디로 들어가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꼼꼼히 짰습니다. 명구가 어떤 말에 반응할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천삼은 서아가 짠 계획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를 들어온 천삼이었지만 서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10. 금은밤의 작전. 약속한 날 밤은 달빛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천삼은 커다란 두건으로 얼굴을 칭칭 감쌌습니다. 명구의 집담 앞에 섰을 때 천삼은 잠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넘으면 되는 담이었습니다. 천삼은 도움닫기도 없이 훌쩍 담을 넘었습니다. 뱃일을 하며 다진 몸이었습니다. 파도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밧줄에 매달리던 팔이었고 폭풍 속에서 돛대를 잡아채던 손이었습니다. 담은 그냥 낮은 턱에 불과했습니다. 마당에 내려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느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천삼의 주먹 한 방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닻을 들어 올리고 그물을 당기며 단련된 힘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하나, 둘, 픽픽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천삼은 쓰러진 하인들을 창고에 밀어넣고 문을 걸었습니다. 안방 앞에 도달했습니다. 천삼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단숨에 걷어찼습니다. 쾅! 자다가 벌떡 일어난 명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두건을 두른 거대한 사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천삼은 대답 대신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명구의 머리 위로 단숨에 씌웠습니다. 발버둥치는 명구를 마른 나무 토막 다루듯 가볍게 들어 어깨에 얹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구는 자루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어디서 이러는 거야? 당장 내려놓지 못해. 천삼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미리 정해둔 장소, 관아 마당 바로 바깥까지. 그리고 쿵 하고 명구를 차가운 흙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명구가 엉덩이를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칠고 험악하게 꾸민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보시오, 도련님. 나요, 나. 그 계집을 없애달라고 부탁하고 돈 주신 분 아니십니까? 수고비를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서 더 받으러 왔습니다. 명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고용했던 왈패 중 하나라고 단단히 믿었습니다. 이놈이 내가 충분히 줬잖아. 감히 더 달라고? 도련님, 그 계집을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받아야 합니다. 명구의 목소리에 살기가 섰습니다. 이놈아, 그 계집 확실히 처리했냐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됐어? 도련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지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뭘 다시 말해. 멀리 팔아서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은자 20냥을 줬잖아. 그 계집이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가기 전에 없애야 했단 말이야. 명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 그년을 노비로 팔아넘기는데 20냥이나 썼는데 이제 와서 더 달라고? 그 돈이면 쌀 20섬이야. 돈이 더 필요하면 그 계집 다시 찾아서 이번엔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그러면 더 주겠어. 어두운 마당에 명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복 동생을 노비로 팔아넘기라 사주했으며 그 대가로 은자 20냥을 건넸다는 사실을 낱낱이 자백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험악하던 목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대신 아주 평화롭고 순박한 천삼의 본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명구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머리 위의 자루가 훅 벗겨졌습니다. 10일 관아 마당. 눈부신 횃불이 사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명구는 천천히 드러나는 주변 풍경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왈패들의 소굴도 어두운 산속도 아니었습니다. 위험 있는 깃발이 나붙고 창을 든 포졸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관아의 동원 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명구의 눈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아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두건을 벗어 던진 천삼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명구의 혼을 쏙 빼놓은 것은 동원 대청마루 중앙에 무서운 얼굴로 앉아있는 사또 박문경이었습니다. 사또는 명구의 자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포졸 2명이 뒤에 숨어 자백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관아가 떠나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명구야, 내 입으로 자백한 것을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겠느냐? 명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명구의 죄를 하나하나 꾸짖었습니다. 아비가 병상에 있는 틈을 타 재산 문서를 멋대로 도용한 죄, 왈패를 사주해 이복 동생을 납치한 죄, 그 사람을 병든 노비로 위장시켜 장터에 팔아넘긴 죄,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없애라 사주한 죄, 내 입으로 은자 20냥을 주었다 하였으니 더 이상 발뺌할 여지도 없도다. 명구는 그제야 눈물을 쏟으며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재산 다 돌려주겠습니다. 서한은 그 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사또의 목소리가 동원 마당을 울렸습니다. 명구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여 본래 주인인 서아 아기 씨에게 돌려주고 명구는 죄의 무게에 따라 엄히 처단하라. 사주를 받아 납치와 매매에 가담한 wal패들도 낱낱이 찾아내 같은 죄를 물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명구는 포승줄에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12. 돌아온 집. 다음 날 아침 서한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크고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들어서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마당을 뛰어다니던 기억,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기억들이, 하인들이 마당에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구 편에 섰던 자들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자는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배반한다면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본래 심성이 고운 서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빼앗겼던 재산과 신분을 되찾은 서한은 이제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단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고 화려한 집에서 서하의 마음 한쪽에는 계속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13. 사라진 사람. 며칠 후였습니다. 서하가 폭우로 천삼을 찾아갔을 때 천삼은 초가집 마당에서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서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지만 그 눈빛 어딘가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쓸쓸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씨,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 잘 되셨네요. 오라버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다 아기씨가 계획을 잘 짜신 덕입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걸요. 천삼은 금방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번 물때에 준치가 좋다더라는 이야기, 어물전 김주인이 값을 올려주겠다더라는 이야기. 하지만 서하의 눈에는 천삼이 어딘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하가 다시 포구를 찾았을 때 천삼의 초가집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마당은 쓸린 듯이 깨끗했고 걸려있던 그물도 없었습니다. 우물가도 조용했습니다. 서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낡은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작업복도 없었습니다. 마루 위에 조그만 보자기 하나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기씨,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북쪽 폭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기씨는 귀하신 분이니 부디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천삼. 서하는 쪽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 큰 덩치에 이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기씨가 높은 분이니 자신 같은 뱃사람이 곁에 있으면 민폐라는 것.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는 것. 서하는 쪽지를 보자기에 쑤셔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14. 달빛 아래 붙잡힌 사람. 서하는 그 길로 북쪽 포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뜨기 시작할 무렵 북쪽 포구 어귀에서 커다란 짐 보따리를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삼이었습니다. 서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거기 서십시오. 천삼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아가 가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아기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어딜 가시는 겁니까? 천삼이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봐야 아기 씨한테 짐이 됩니다. 아기 씨는 이제 큰 상단의 안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고기나 잡는 뱃사람이고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제자리요? 서아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오라버님의 제자리가 어딘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는 천삼의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삼의 거칠고 큰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천삼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 아기씨. 이 손이 온통 굳은 살 투성이라 더럽습니다. 놓으십시오. 제가 먼저 잡은 겁니다. 서하는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천삼이 빼내려 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님, 서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저를 보셨을 때 그 자리에서 평생 모은 12냥을 다 꺼내셨습니다. 그 돈이 오라버님 꿈이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배 한 척 사려고 12년을 모은 돈이었다는 것도요. 천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날마다 미음을 끓여주시고 차가운 마루에 밤새 앉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비바람 치는 밤에 노를 손에 쥔 채 문 밖에서 주무셨습니다. 왈패들 앞에서 온몸을 던져 저를 막아주셨고 관아 마당까지 명구를 업어다 주셨습니다. 서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신다고요? 아기 씨는 귀하신 분이시고 저는 바보라고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바보는 무슨 바보입니까? 12냥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온몸으로 지키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리인 관아 마당에 악한을 끌어다 놓은 사람이 그 어떤 양반 사내보다 지혜롭고 단단한 진짜 사내입니다. 천삼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넓은 집에 혼자 있는 밤이 얼마나 긴지 오라버님은 모르십니까? 창호지의 오라버님 그림자가 없는 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천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커다란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천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서아가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북쪽 포구에서 남쪽 포구 끝까지 쫓아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천삼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파도 소리가 다정하게 두 사람 곁으로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15.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두 사람의 혼례는 계목포구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큼 화제가 되었습니다. 계목포구 바보 천삼이가 상단 안주인과 혼례를 올린다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저 바보가 언제 그런 인연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혼례 날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커다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수줍어 귀까지 빨개진 천삼과 그런 천삼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서아. 누가 봐도 하늘이 맺어준 한 쌍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천삼의 우직한 성실함과 서아의 빛나는 지혜가 합쳐지자 상단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서해 포구에서 출발한 배들이 남쪽 항구까지 오가며 장사를 넓혀 나갔습니다. 상단이 커지면서 포구 어부들에게 일자리도 생겼고 흉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천삼은 훗날 드디어 자기 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꿈꾸던 낡은 목선이 아니라 사람 20명이 탈 수 있는 크고 단단한 배였지요. 하지만 천삼은 그 큰 배를 놔두고 이따금 작은 노배 하나를 꺼내어 새벽 물때에 혼자 나가곤 했습니다. 소원했던 것처럼 갈매기들과 나란히 고기를 잡으러. 포구 사람들은 더 이상 천삼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해 포구에서 제일 복 많은 사람. 에필로그. 여러분, 천삼이 처음 그 12냥을 꺼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2해를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평생의 꿈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배를 사면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구점까지는 몇 걸음이 남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천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 잘 챙기다가는 자기 것을 다 잃는다고, 착하면 손해본다고,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세상은 자기만 챙기는 자가 이기는 법이라고. 그러나 천삼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진심은 반드시 어디선가 싹을 틔운다고.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따뜻한 마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을 피운다고. 그리고 악한 자는 제 손으로 제 올가미를 만든다고. 명구는 탐욕 때문에 이복 동생을 팔아넘겼고 결국 그 탐욕이 자신의 혀를 놀려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이상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